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기준님, 요 포맷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요? 네. 뭐라고 소개를 아, 뭐, 안 되면 넘어가면 될 예, 것 제가 같고, 혹시. 갑자기 소개 멘트가 그렇다고 한국교육개발원 이기준입니다 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시는 귀동량님, 룬남님, 그리고 매월 15일에 만원 정기 후원 해주시는 운누나이 27님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시는 막송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김 팀장이나 앨리스를 아시는 분들도 혹시 의뢰 얘기가 있다면 따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번 글을 봤는데 이런 컨텐츠 생산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후원과 댓글, 좋아요 요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좋으시고 계속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난 마음의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계속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그만 마음의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방송 콘텐츠가 약간 탐색적인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제언, 의견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이제 질문 같이 진행해 주셨던 이기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번 이제 게스트분 초대를 하면 1시간만 녹음하는 거는 저희 그 여러 시간 정황상 아까워서 2시간 진행하고 있는데 기주님께서 대단한 책을 하나 쓰셔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뒤에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책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홍보한다는 맥락이 아니고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곳에서 사람 특수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와 분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쓰셔서 관련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렸고 감사하게도 1시간 동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홀릭 청취자분들께 그 책을 좀 나눠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김 팀장님? 네. 그 김 팀장님 책만 계속 저희가 나눠주고 있었는데 왜요? 우리 책 이벤트 선물 많이 드렸는데 무슨 아, 말씀입니까? 그런가? 다른 그럼요. 분들 책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가 페이스북에 쓰겠지만 아마도 페이스북에 저희 그 이벤트 포스트를 공유를 하시고 댓글로 공유했어요라고 알려주시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기준님께 그 다음에 주소를 저희가 질문 드려서 기준님께 전달해서 아마 보내게 될 것 같고요. 혹시 기준님 몇 권 정도 가능하실까요? 제가 사실은 3권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김 팀장님께서 제 책을 친히 구입해 주셨다고 하시니 4권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C분들한테 1권씩 드리고 3권 정도 생각했는데 김 팀장님께 드릴 책이 하나 비어있는 바람에 예, 아, 4권. 청취자분들께 가는 네네. 것으로. 그러면 지금 4권 나가는 것 중에 1권은 김 팀장이 산 걸로 나가는 거다. 김 팀장님께서 기증해 그렇게 주신 거다. 생각하면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제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책 이름을 얘기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뭐냐면 실전에서 바로 쓰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와 분석, 교육, 고용,
코로나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프로젝트인 R입니다. 와, J팝에서 나왔고 이 R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 팀장님은 이제 R 관련된 책들 많이 구매해서 볼 텐데 지금 이걸 먼저 사셨잖아요.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사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책 거의 나온 거 얼마 안 지나서 소식 듣자마자 샀는데 아, 정말? 예 왜냐면 그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계속 남아 있는 숙제 같은 거예요. 아, 그치, 그치. 왜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물론 되게 많이 생산되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핸들링 방식으로는 핸들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기술들을 익혀야 되는데 문제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좀 경제학 쪽에서 발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시계열과 관련된 공부를 하려고 책을 찾으면 전부 다 인제 경제학 전공자분들이 쓴 책이다 보니 굉장히 수학적인 그다음에 경제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겨우겨우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좀 뭐랄까 교과서 같은 책이고 그래서 몇 권씩 사도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인제 그런 어려움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인제 기주님이 쓰신 책의 목차를 보니 일단 패키지들이 다 최신 패키지고 예 그리고 여기 제목에 써 있잖아요. 실전에서 바로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용도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당장 시계열 예측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사서 이제 잘 써먹고 있죠. 어. 써먹으려고 산 책이죠. 네. 아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특히 첫 장을 딱 넘기자마자 제가 지금 인상 깊게 본 게 저희가 뭐더라? 질문 받으면 세션 정보 찍어 달라고 하잖아요. 책에 세션 정보를 찍어 놓으셨어요. 세션 정보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 네. 그 R에는 세션 인포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함수를 엔터를 치면 지금 사용하는 R 버전, OS 버전,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와 패키지 버전, 그다음에 몇 개의 기본 환경 변수들이 다 같이 출력이 되는데 이 정보가 있어야 어 뭐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이 동작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라는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책에 이걸 출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제가 당황하고 봤어요 지금 방금. 그리고 음. 이거 나도 만약에 책 내면 써야겠는데?' 싶은 되게 좋은 노하우네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네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네네. 저도 원서들 이렇게 보면 이 세션 인포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책 쓰면 꼭 이거 넣어야지. 아, 그렇게 정말요? 생각을 했었어 앞에 그것도 앞에 딱 그러니까 맨 앞에 요 넣으셨더라고. 부분 꼭 넣어달라. 와,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김 팀장이 얘기했던 것들도 공감이 진짜 많이 가는 게 제가 그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당연히 못 건드려요. 근데 되게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였나?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데이터 사이언스였나? 하는 그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중요 시계열 데이터 분석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 타이드버스 쪽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최근 모델링 한다고 쓰는 최신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패키지 이름들이 거의 여기 지금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최신으로 작성하셨다고? 거기다가 R 버전 보니까 4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된 최신 패키지들과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서 4점 이상이면 지금 거의 한 당분간? 당분간이라면 제가 볼 땐 한 2-3 년? 최소한 2-3 년까지도 충분히 코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어 버전으로 책을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엄청 '와, 이렇게 최신화하시면서 작성을 하셨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제가 쓰다가 4점대가 나와가지고 싹 다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 와,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어 시계열 데이터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사실 우리가 요즘에 기사, 그러니까 언론 기사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접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뭐 머릿말에도 썼지만, 우리가 회사 업무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아래서 굉장히 많은 그 그래프들을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좀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한 20여 년 동안 통계센터에서 그동안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렸던 그래프는 대부분 막대 그래프 아니면 선 그래프, 거의 그 두 가지에 수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게 다양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 R 책에도 보면 산점도도 많이 나오고 박스 플롯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박스 플롯은 요즘 조금 쓰기는 하는데, 특히 산점도 같은 거는 뭐 물론 응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고서를 이렇게 낼 때나 이럴 때 저는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기사에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그래야지 할 때는 일반적인 알책에서 별로 다루지를 않고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을 저도 다루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제 스스로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전문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앞에 실전에서 바로 쓰는 이라고 했던 게, 저도 결국에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었던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쵸, 그쵸. 코드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요거 책으로 내도 괜찮겠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냈고, 결국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된 데이터.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꼭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를 들자면 네네. 우리가 접속 로그 기록을 쫙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접속한 시간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접속 로그는 시계열 데이터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시계열 데이터는 그런가요? 시계열 네네. 데이터는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연도, 월, 연, 분, 그렇게 해서 분당 접속,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데, 로그 데이터는 어떨 때는 1시간에 하나씩 들어오고 어쩔 때는 1분에 뭐 수백 개씩 들어오고, 그 데이터는 그냥 시간의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일 뿐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시계열 데이터는 그러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서머리된 데이터여야 한다인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 제가 이 책을 중간에 이제 쓰면서도 시계열 데이터를 만드는 법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쭉 있을 때 그것들을 연 단위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월 단위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시계열화하는 그 방법을 좀 3장에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시간을 다루는 방법, 시계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그쪽을 좀 많이. 그러니까 아까도 김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제학 책에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다 가정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쵸. 하려고. 경제학 지표들은 이미 그렇게 생산된 애들을 그렇죠. 바탕으로 시작할 예. 테니까. 그런데 사실 그 데이터도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에서 그것들이 추출돼서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쵸. 그 빅데이터에서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생략돼 있고, 꼭 그 뒤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아리마 모형을 돌릴 것이냐, 뭐 ETS를 돌릴 것이냐, 그 얘기만 나와 있어서, 그걸 실습하려고 들어가면 내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여기에 맞게 변환하지?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기억이 나서, 이 책에다가는 시계열 데이터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서머리하는 그 방법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로그 데이터라고 하면 1시간당 뭐 접속 횟수 같은 걸로 서머리를 해야지만 그건 시계열 데이터고, 그냥 그 앞에 있었던 그냥 로그 데이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지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계는 안 되어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로그 데이터는 보통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생기잖아요. 그죠. 계속 1초에 한 번씩 쭉쭉쭉 찍히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생겼을 때만 생기고 이벤트가 없을 때는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간격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걸로 모델을 만들 수가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 뭐 채워 넣던지 집계를 하던지 해서
일단은 시간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 놓고 그 집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다른 값을 이제 채워 넣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시계열 모델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시계열 모델링 관련된 그 모델들은 전부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등간 데이터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어.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계열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음. 20년 동안 연간 데이터 만들어 봐야 20개 뿐이고, 뭐 그쵸, 그쵸. 예, 그렇죠. 20년 동안 월간 데이터 만들어 봐야 240개 뿐이에요. 그런데 음음. 우리가 하나 그렇죠. 놓치고 있는 건 그 240개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백단에 있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는 음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뭐 혹자는 빅데이터이냐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당연히 1차 정제가 됐을 뿐 이것도 빅데이터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빅데이터라는 용어에 대한 음. 논란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데이터가 실제로 크다는 것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부르냐 같은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고 그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빅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여야지 빅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정형 그래야지 데이터가 양이 있어야 한다. 네. 예예. 그니까. 그래야지 양이 많아지니까. 저형 데이터는 이미 물리적인 양을 얘기하는 거죠. 예예.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양이 많아지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이게 비정형이어야만 된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썩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과정 어쨌든 정제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나올 이런 단계를 하게 될 텐데 앞에 데이터가 빅데이터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중간 과정 데이터가 있다고 그걸 빅데이터라고 안 부를 건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는 논의 자체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끼워 붙여 쓰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뭐 어디 이게 특강이나 뭐 이런 거 갈 때가 있으면 빅데이터의 요건에 뭐 3V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볼륨, 뭐 벨로시티, 뭐 3V 얘기를 하는데, 네네. 거기서 저는 볼륨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사실 음. 볼륨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의 크고 작음을 우리가 좀 파악해서 빅데이터를 해야지, 단순히 볼륨이 커서 빅데이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지? 목차에도 잠깐 시기화 데이터의 특성에 시간 특성을 5가지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시간 독립 변수, 자기 상관관계, 추세 경향성, 계절성 순환성,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계절성은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뭐지? 달마다, 주마다 뭐 월요일이거나 일요일이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계절성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자기 상관관계 이것도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깐 그 과거의 기록이 이후의 기록에 약간 상관이 있어서 이걸 자기 상관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고 그걸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 독립 변수는 독립 변수가 시간에 대한 뜻인 것 같고 추세 경향성이 뭘까요? 추세 경향성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런데 그 하락 중에도 아까 네네. 말씀하시는 그 계절성 때문에 잠깐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쭉 내려가는 추세에 걸려 있냐, 쭉 올라가는 추세에 걸려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선형회귀랑 비슷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GDP가 음. 상승 네. 추세다."라고 네. 말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고 있다. 또 마지막에 있는 불확실성도 무슨 뜻인지 아,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뒤에 일단 우리가 모델을 세워 놓고 그 모델에 적합하는 적용시키는 데이터가 100개가 있던 200개가 있던 그 모델의 그 불확실성은 동일해요. 그런데 동일하다. 네네. 시계열은 이게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도별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1년 예측하는 것과 10년 예측하는 것은 그 신뢰 구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네. 얘기는
시계열 데이터는 최근, 그러니까 현재랑 가까운 데이터에 한해서는 굉장히 그, 그, 신뢰 구간이 아주 얇지만 뒤로 점점 그 예측하는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신뢰 구간이 굉장히 쭉 커지죠. 점점 아.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불확실성. 예, 예. 그 공감이 좀 가네요. 그 앞에 이제 자기상관 관계가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이 멀어질수록 자기상관에 대한 네.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네. 그 신뢰 구간이 계속 가중돼서 넓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태일 텐데 예.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부르시는 네, 거군요. 결국에는 시계열 데이터도 결국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놈을 이제 마지막에 찾아내는 과정인데, 화이트 노이즈에 또 화이트 노이즈, 계속 그 화이트 노이즈에 계속 가중되다 음.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화이트 네네. 노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죠. 어. 그래서 불확실성 그 구간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진다. 그 음. 시간이, 예측되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계화 데이터의 특성이겠다 싶네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멀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쓰는 다른 데이터들이 같이 있으면 뭐 그냥 추정값 같은 걸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추정값 그리고 만들어진 추정값을 바탕으로 하는 추정값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R 사용하시면서 여기 데이터를 다루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 주셨어요. 또 특정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런 건 좀 그래도 신경 써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추천하실 만한 게 있으실지. 네. 저도 날짜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이 직접 요 데이트 클래스를 직접 음. 쓰기를 권장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뭐지? 연, 월, 일 같은 그냥 글자 데이터 형태로 음. 만들어서 쓰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쓸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쓰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썼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써도 되지만 근데 날짜라는 컬럼을 넣는 순간 쓸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포기하는 음. 느낌이어서 저는 그걸 가능하면 클래스를 쓰라고 권장을 하긴 하는데 혹시 요거 이외에 아니면은 이것도 어떤 장점이나 이런 거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 통계 DB를 처음 만들 때, 그때는 네네. 날짜 데이터를 8자리 텍스트로 넣었어요. 그 그렇게 숫자를. 많이 해요. 예. 맞아요. 뭐 1999년 4월 0401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넣었던 이유는 어 데이트 형태를 다루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정말 어려운 예, 정말 일이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각 월의 마지막이라든지 그치, 뭐 그치. 주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두를 못 내는 거지. 그렇죠. 예. 시간을 이용한 연산을 예. 예, 못하고 전혀 못하죠. 문자 처리하듯이 음. 처리를 하게 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가장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이제 R 패키지가 루브리데이트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만 잘 쓰실 수 있어도 시간 데이터의 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 음. 음. 루브리데이트 그 패키지에는 시간을 뭐 쪼개고 더하고 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의 연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함수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루브리데이트 펑션 그 패키지에 있는 펑션들만 좀 잘 쓰실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3분의 1은 다 하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루브레이트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데이터, 날짜 시간 데이터라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래. 지구에서 사용하는 시계에 관련된 정보들 때문에 사실 고려해야 될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고려된 채로 설계되어 있는 애여서 직접 사용함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안하는 개념들을 잘 공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특별하게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준다라는 건데 이제 정말 100을 해야 되면 루브리데이트가 대신 다 해 주고 우리는 한 10만 하면 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10 하는 걸 위한 공부 때문에 포기하고 1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아까 봤던 그 글자 처리하는 형태인 것들인 것 같고 또 뭐 연월일 컬럼으로 쪼갠 다음에 숫자 처리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이걸 고도화하겠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러다 오류들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통계 만들어 놓고 진짜 잘못 만든 것도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자 대하듯이 음. 대하니까 어 예. 정규 표현식 써서 뭐 어떻게 뽑아내고 막 이렇게 되죠. 잘 모를 맞아요. 때. 정규식 맞아요. 그치. 정규식으로 또 많이 하는구나. 사실 정규식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니까요. 예. 루브리데이트 쓰면 그냥 끝나는데 막 정규식을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교수님 계신 교육통계센터에서 시계열 데이터로 예측하는 업무도 하시나요? 사실 어떤 경우에 예측을 예. 하시나요? 제가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측을 하라는 미션을 받은 건 약 한 2010년 요때쯤 처음 미션을 받았어요. 뭐 네. 그런데 그때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어 아직 우리나라에 좀 많이 퍼져 있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나면 정답 맞추듯이 그 정확성을 단위 하나까지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학생 수가 완전 정확히 맞출 네. 거라고 예상을 예. 하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것도 좀 배우셨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음. 우리나라 학생 수를 5년 뭐 5년 단위, 10년 단위까지 예측을 하면 사실 그 경향성이 중요한 건데 그다음 그렇죠. 년에 "야, 왜 니네들은 1000명이라고 예측했는데 왜 1005명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거기에는 도대체 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예측 서비스는 종료하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럼 원래는 예측값을 공개하는 그런 서비스가 네,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틀린다." 네. 이런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 어느 정도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최근 음. 들어서는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예측값은 정말요? 분명히 그 오차의 한계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음. 요즘 많이 인식이 돼서 그래도 요즘에는 쪼끔 그 예측값을 내고 하는 것이 쪼끔 편해졌어요. 그 보시는 분들이 '아, 그 정도 오류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인제 다시 예측을 인제 하기 시작해서 작년 올해부터 인제 그 학생 수 예측부터 인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데이터 나오고 내년 데이터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 학생 수들이 인제 어떻게 줄어들 것이다. 뭐 그 정도 데이터는 아. 인제 저희가 곧 내놓을 예정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그런 게 뭐 다른 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근거 자료로 참고 자료로 쓰인다든가 이렇게 활용이 네. 되겠군요. 그렇게 사용되기를 희망을 하고 뭐 저희한테 그거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로 인제 교육부에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요청을 하시죠. 그러니깐 음. 공개돼 있으면 또 그걸 이제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추적치를 안 그래도 따로 만들어서 쓰실 텐데 제공해 주시면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예요. 학생 수를 가지고 학교를 세울 거냐 말 거냐도 결정을 하는 거고 학생 수를 때문에 음. 교원을 더 뽑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수가 교원 힘들다. 네. 그러네. 학생 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앞으로 교원을 얼마나 더 뽑아야 돼? 덜 뽑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예측값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게요. 그러면은 최소한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는 계획이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서 입학해서 뭐
학사 수업을 듣고 자격을 따고 그다음에 뭐 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 5년? 5년 걸리나요? 5년에서 8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추정값에 의한 새로운 충원 숫자에 대한 계획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미리 해야지만 네. 가능한 설계인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통계청에서는 5년, 3년인가? 5년이 한 번씩 그 장기 인구 추계를 해서 3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될지를 결과를 내놓거든요. 네. 그 5년 인구 총조사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네네네네네네. 거죠? 네네네. 센서스 할 네. 때. 센서스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30년 후에 이제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그 작업을 해서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음. 매년마다 그거를 조금씩 이제 보정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데 뭐 그런 비슷한 작업을 이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연구팀에서 어.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 데이터도 이제 아마 올해는 시범 그 자료라 아마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이런 예측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 결과물이 보시기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내가 예측한 것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나 이런 걸 또 보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시기에 '아 그래도 유용하다.'라고 느끼실 정도가 되나요? 어떠세요? 아니면 여전히 좀 어렵다. 음, 아직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은 발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음. 음. 사실 제가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좀 마음속에 와닿던 그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Future like the past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에는 과거랑 비슷해. 네, 그렇죠. 예. 어제의 나를 네. 보면 오늘을 알 수 있는 거고 오늘 내가 한 꼬라지를 보면 내일 뭐 내가 이렇게 했지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냐? 네, 그렇지. 결국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경우도 보면 과거의 값들을 모델링 해가지고 앞으로 나온 값들을 예측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의 그 행동 그리고 어떤 그 현상 그것들이 반복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의 예측도 흘러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혁신적이다. 그런 생각도 좀 그러겠네요. 들어요. 과거가 어. 계속 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개선되는 좀 뭐가 좀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의 예측 프로세스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좀 그 정도까지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조금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데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좀 아쉬운 것. 그래서 조금 음. 좀 더 새로운 기법,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근데 요새 나오는 그 최신 모델들은 어때요? 딥러닝 네, 베이스로 많이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 시계열 측에도 뉴럴넷을 쓰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결국에는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패턴들,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시계열 데이터들의 패턴을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느냐. 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많이 팔렸다. 계속 여름에 많이 팔려오고 있다. 근데 점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면 겨울에도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텐데 이제 그것들이 과거에 여름에 많이 팔려왔으니까 앞으로도 여름에 많이 팔릴 거야. 근데 이제 그게 확 바뀌기는 쉽진 않겠지만 이게 딥러닝 쪽에서 하는 것도 결국 그 패턴을 찾는데 지금 많이 그 오리엔트 돼 있어서 그거는 얼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보면은 제가 아까 패러다임 자체는 바뀌는 게 없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신 거군요. 아까 그 말씀드린 Future Like the Past라고 하는 문구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네네. 거기에 71년 7월 기사에 71년이요? 네. 71년 7월 기사에 Future Like the Past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기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시계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머신러닝,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건 없지만 아주 기초적인 알고리즘들은 그 기사에도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예전부터 건 쓰이는 거니까요. 예. 리니어 리그레션. 그게 가장 네.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도 제 기억에 랜덤 포레스트가 있었나? 하여튼 포레스트 기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인식의 보폭하고 기술의 보폭은 다르다. 그러니까 인식의 보폭,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등장하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빅데이터에서 쓰는 알고리즘 조금씩 발전해 온 것이다. 예. 그래서 기술의 보폭은 아주 그 짧게 계속 가고 있지만 인식의 보폭은 한 번에 성큼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나오면 빅데이터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예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때는 한참 유행했던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였어요. 올랩. 아, 맞아요. 네. 올랩 툴을 해놓으면 모든 그 쿼리들, 비정형 쿼리들을 다 그 툴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예, 그 올랩 툴을 도입해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를 대차게 진행했다가 대차게 말아먹은 경험이 있거든요. 안 돼요. 사실 많이들 말아 먹었을 네, 거예요. 그때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 중에 많이 말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한동안 그렇게 많이 말아먹다 보니 한동안 인기가 시들했는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조금 시들했던 그 개념들이 다시 훅 하고 떠오르는, 그때도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올랩 툴에도 보면 그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죠. 갑자기 빅데이터 알고리즘, 빅데이터 나오면서 갑자기 또 훅,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떤 뭐랄까, 성장 곡선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하둡 나오면서 데이터 레이크 나오고 또 지금은 뭐 데이터 메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아서 그거를 뭐 의사결정하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은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야 올랩이랑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단계에 계셨던 분 얘기를 들으니까 전 되게 신선하네요. 반대로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그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업계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 아니 데이터 전산화 작업부터 시작하셨대잖아요. 전산화. 그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그때 올랩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그때 광고가 돼 맞아요. 있어서, 그러다가 그 이후 약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온 책들은 맨 앞에 항상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로봇 태권브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능이 예, 아니다. 만능이 아니다. 90년대에 나온 책들은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90년대에는 굉장히 뭐랄까, 장밋빛 미래 이런 것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보여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개념이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지금 제 나이에 그때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뭐 소장이나 본부장 정도 하신 분들은 전산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그러니까 타자기 쓰셨던 분들이 그 위치에 그때는 계셨기 때문에 컴퓨터? 뭐 하면 영화에서 보던 거?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툴들이 팔렸겠죠. 그렇죠. 데이터 그렇게 웨어하우스 비싼데. 하면 모든 거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건 안 되는데요. 이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된다더니, 그런데 이제 최근 빅데이터가 넘어오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 소장이나 본부장의 지금 위치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겪은 사람들인 거죠. 아, 그죠, 그죠, 빅데이터라고 그죠. 해도 이런 거 저런 거는 한계가 있어. 그걸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일하기가 좀 편해요.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주력 툴로 아마 R을 쓰고 계시니까 책도 R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을 만드신 게 아닐까 싶은데 왜 그 R을 이용해서 지금 하시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셨는가? 아마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전산화 과정 때부터 작업을 하셨다고 하면 또 시계열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파이썬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R을 쓰고 계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는 SQL을 쓰다가 음. SQL은 사실 분석까지는 사실 되질 않잖아요. 그 데이터를 그쵸. 뽑는 쿼리 일만 하는 언어니까. 거지. 네네. 그러고 나서 인제 데이터를 분석할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인제 '뭘 써야 되나?' 사실은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인제 막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R도 나오고 파이썬도 나오고. 그런데 인제 저도 처음에 인제 파이썬도 써 보고 R도 써 봤는데 결정적으로 차이는 파이썬은 결국에는 랭귀지였던 거예요. 개발 언어. 네. 개발 예. 언어다. 예예. 그런데 R은 보고서를 쓰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음. 사람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보고서를 쓰는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R이 저한테 좀 더 맞다. 그래서 음. R을 음. 선택을 했고 지금도 저는 R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업무 음. 스타일상 보고서를 쓰는 일이 뭐 많기 때문에. 마크다운이랑 음. 차트 이런 데에 있어서 강점이 확실히 있죠. 네, 뭐 그렇죠. 최근에 여러 언어들이 비슷한 기능들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한 게 반대로 그럼 이게 잘 돼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장점인가라는 거에 대한 증명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언어들이 거의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피터 노트북도 주요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지금 자기들이 포지셔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알마크다운이 먼저 쓴 사람 입장에서는 주피터 노트북 쓰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 쓰지?'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예.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몸에다가 박스로 만든 옷을 입힌 다음에 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이제 뭐지? 주피터 노트북이 훨씬 더 범용적인 커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이랑 쪼금 더 호환이 잘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약간 그런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는 IDE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전문 도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RStudi오만 있는 게 아니고 어 뭐지? 그 인텔리제이로 유명한 회사에서 최근에 RStudio랑 비슷한 도구를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만든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 자기 자체들 데스크탑 앱을 만들어서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깐 아마 방향성이 그런 도구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아마 또 다음번 먹거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RStudi오에서 파이썬 쓰면 완전 꿀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네네. 그렇게 작업하고 있거든요. 마크다운이 파이썬을 되게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저는 문서화하는 작업도 파이썬 강의할 때도 RStudi오에서 만든 교환으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썬 자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힘들지. 파이썬을 RStudi오로 교육하자. 처음부터. 아니 RStudio 회사에서도 아예 이제 R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파이썬을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가들을 같이 타겟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품명도 바꿨어 아예. RStudio 어쩌고였는데 이름을 워크벤치라는 이름으로 아예 데이터 분석용 전용 도구 같은 느낌으로 방향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예측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좀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많이 않나요? 예를 들죠. 들면 뭐 그죠. '주식을 예측해 네. 보자.'라든가 뭐 '아파트 매매가를 네. 예측해 보자.'라든가 혹시 그런 쪽으로 시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일부러 궁금해요. 안 해요. 아. 왜냐면 그거는 예, 일부러. 그거는
자신도 없고요. 괜히 내가 내 지식에 너무 이렇게 갇혀버릴까 봐. 내가 이렇게 아, 분석을 했는데 아파트 값은 분명히 올라. 그거를 내 아. 스스로 너무 신뢰해버리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그래서 수 있지, 그럴 수 아. 있지. 사실은 여기 이 책을 쓸 때도 주식을 처음에 넣었었어요. 아, 주식 그래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예제 예, 데이터로. 근데 가장 괜히, 만만하지 뭐. 네, 괜히 그 데이터를 넣었다가, 야, 이씨, 안 맞잖아. 그 얘기 나오면 너무 가슴 아플 것 아. 같아서, 그래도 좀 안 맞아도 좀 덜 비난받을 수 있는 거를 음. 넣자. 그러니까 음, 예측이라는 게 물론 맞아야 정상이지만, 뭐 100%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그런 데이터를 넣었다가 혼만 날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했다가 일부러 뺐어요. 아까 음. 말씀하셨던 얘기가 공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시계열 데이터 추정 예측 이런 단계에서의 일들은 사실 어떤 정확한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기를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경향성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아까 그거에 더해서 그 아이스크림 판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 날씨가 짠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지? 겨울에 날씨가 점점 올라가서 따뜻해지고 있는 상태가 경향성이 나타날 음. 거고, 차근차근 겨울에서의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차근차근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때 판매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24시간 아니 뭐지? 4계절 동안 판매되는 제품으로 변경되면 전략 어떻게 취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경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 정도의 맥락으로 보이는 거지. 예를 들어 주식 데이터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맥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단기 단타라고 부르는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 갖다가 음.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실 이런 시계열 데이터 추정 이런 걸로 접근을 한다고 치면 오히려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계속 성장하는 데만 투자하는 게 적당해 정도의 맥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느꼈었던 음. 것 같고요.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유용해요. 완전히 깜깜이인 상태에서 그냥 썰 풀면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강점이에요. 저는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나오면 실제 투표 결과랑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게 진짜 조금 다른 거거든요. 대체로는 맞는데 약간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틀렸니 맞았니 막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뭐 출구조사 나오는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와 저 정도면 진짜 비슷하게 나오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마법의 지팡이 음. 같은 게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예측이라는 일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박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그 온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막 지구가 뭐 거꾸로 돌지 않는 이상 뭐 그죠, 이렇게 그죠. 갑자기 바뀌진 않는데, 주식이나 아파트 값은 정부 정책 하나 때문에 쫙 올라가거나 쫙 떨어지거나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라서 그래서 또 일부러 사건이 뺐어요. 발생하면서 네, 변하는구나. 네. 굉장히, 그리고 작전 세력도 얼마나 많아. 그렇죠. 예전에 그 그래? 9.11 때 네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 모든 데이터가 다 파란색이었어요. 네. 음. 그런 사건 하나 때문에 이게 그 장이 많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데이터는 아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죠. 그렇죠.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예, 주식이나 아파트 데이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환경이 바뀌었으면 사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성질의 데이터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약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정책 바뀔 때마다 사실은 새로운 데이터여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추세는 어떻다 정도의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뭐 디테일하게 따지려고 들면 정책 바뀔 때마다 다르게 봐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거기다가 저희도 아파트 가격 갖다가 뭐 마이크로 신문 기사 같은 거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깐 어 뭐 어느 지역에 어느 기간 동안 3 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쪽에 들어가면 어 디테일한 단위로 들어가면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깐 이거를 뭔가 더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위한 정보로서는 너무 부족한 데이터들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박 박사님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바이저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저 러닝에 익숙하신 분들은 네네. 요 몇 개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뭘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고. 네네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부분은 슈퍼바이저 러닝도 아니고 언슈퍼바이저 러닝도 아니고 타임 시리즈 그 어널리시스라고 다른 분야로 지금은 보거든요. 그 자기 상관성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더욱더. 것도 있고 데이터의 사이즈,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0년치 데이터라고 연별 데이터라고 해봐야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서 그죠, 그죠.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통계학자들이 많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낸 그것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계열 지금 그 R 스튜디오인가 R인가에서 치트시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치트시트에도 네네네. 이렇게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특별 분야로 타임 시리즈가 또 이렇게 딱 따로 언슈퍼바이저, 카테고리를 슈퍼바이저 따로 말고 예, 빼놨구나. 따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어떤 책에서도 보면 아직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그 황금기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어떤 그 책에서 언급을 해 놓으셨던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부터지 아 않나. 아직도 연구할 게 많고 예. 모르는 분야가 많은 것 예. 같다. 근데 책들이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쓰여져 있는 이 실전에서 바로 쓰는 시계열 데이터 처리와 분석인 R 책을 많은 분들께서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김 팀장님, 그러면 지금 오늘 책 내용 좀 같이 얘기하고 시계열 데이터도 얘기하고 같이 이거 일하면서 겪으셨던 이기준님 내용 의 경험들들 같이 얘기 들어봤는데, 혹시 마지막 방송 소감,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소감 못 들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소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실무에 계신 분 얘기를 들었다는 게 저는 좋았고요. 그러니까 학자를 모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학자를 그죠, 모신 게 그죠. 아니라 실무에서 직접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보고서도 만드셔야 되고 예측값도 뽑아내야 되는 이런 업무를 오랜 시간 해 오신 분께서 해 주신 얘기라서 더 와 닿았고, 왜냐면 너무 장밋빛 미래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너무 또 안 좋은 쪽에 부정적인 의견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균형 감각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준님 책은 만약에 뭐 R뿐만이 아니라 시계열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게 뭐 그렇게 엄청 두꺼운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작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서 먼저 보고, 네, 일단 요거 떼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좀 궁금하다, 자세하게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경제학 쪽에서 나온 책을 그다음 스텝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 시계열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고 쓰이는 기술들이 뭐가 있다는 큰 그림을 먼저 이 책을 통해서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책 목차랑 같이 그 잠깐 스kim해서 조금 봤는데, 제가 혼자 보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잘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정독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님께서도 마지막 이거 책 소개해 주시면서 있었던 소감 있으시면 간단히 한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시계열을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책들이 어려웠고 그리고 희한하게 인터넷 소스들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그 인터넷 사이트들이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분석을 했는지 그게 사실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다 네.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쓴 것처럼 돼 있어. 맞아,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만들었던 코드들이 너무 아깝다. 이걸 누군가하고 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다 보니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뭐 수학적 공식 하나도 없이 어떻게 시계열을 이렇게 뭐 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 팀장님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은 시계열 데이터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구나. 그것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경제서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목적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오토 아리마도 사실은 그 원리 이해하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오토 아리마 한 줄이면 사실 나오거든요. 그쵸. 우리가 사실 사실 코드에서 한 줄이지. 예, 다른 머신러닝 책들도 보면 다들 대부분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다들 수학적 기반에서 다 나왔을 텐데 블랙박스 형태로 사실은 쓰잖아요, 우리도. 근데 시계열은 왜 그게 안 돼? 그냥 오토아리마 써서 R에서 가장 추천하는 아리마 모델 쓰면 되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라 학문적인 깊이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냥 그 정도면 제 역할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학문적인 깊이를 가진 책은 이미 굉장히 차고도 넘쳐요. 그런 그쵸. 책은 더 없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많고 제발 학문적 깊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싶은데 너무 깊어. 아니 학계에서는 필요하죠. 그분들을 보실 수 있는 자료는 있으니까 이제 실무자한테 필요한 이런 자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음. 같은 사람이 찾던 책인 거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와, 오늘 2부도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지금 기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 내용 소개도 해주시고 막 작성하신 것들 어떻게 됐었는지 소개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아마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그거 아니어도 많이들 사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비싼 책도 아니고 어 시계열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겪는데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막 마음에 남아있는 짐 같은 숙제 같은 애거든요. 전혀 딴 세상 이야기여서.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짐을 훌 털어버릴 수 있는 빨리 우선 이건 그래도 가까이 놓고 쓰자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야말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